안녕하세요. 닥터스티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창훈 원장입니다. 저는 심영구 원장입니다. 심영구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엔도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핫한 연자신데요. 준비해 주신 직내 시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상악 우측에 이제 우식으로 인해서 인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5번에 우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인레이를 하고 나서 환자는 계속 시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합 조정도 해보고 다른 처치들을 조금씩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린 증상을 호소해가지고 엔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치근단 중반까지는 근관이 명확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단부 가서는 근관이 조금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의 환자였는데 저는 속으로 석회화가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진을 보는 것과 또 실제 엔도에 들어가서 파일링을 할 때의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엔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필링 사진인데요. 상악 제2소구치인데도 불구하고 협측과 설측으로 따로 주행하는 근관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파일링하는 동안 또 현미경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충전 치근단을 보니까 근관이 사라지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근관이 나누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현미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근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준비한 건 상부에서는 근관이 합쳐지다가 근단부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외인의 분류의 타입 4 형태입니다. 그림에서는 상부는 좁고 이제 근단부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만나게 되는 타입 4의 대부분의 직례들은 근관 중반까지 저렇게 좁지 않고 조금 더 넓은 형태들이 많이 있고 또 저렇게 좁은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면 근관 상부를 이렇게 넓게 좀 형성해 준다면 이 근단부에 나누어진 근관을 성형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직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례입니다. 왼쪽 이가 씹을 때 아프다고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파노라마를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양상이 보이진 않지만 25번에서 바이트 검사 시 씹을 때 아프고 타진 시에도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근단을 찍어봤고요. 치근단을 보니까 근단부에 약간의 병소가 보이고 충전도 조금 짧은 것 같아가지고 리엔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GP를 제거하고 또 소독을 진행한 다음에 증상이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근관 충전을 진행했습니다. 실러가 좀 많이 이제 빠져나간 모습이 보이고요. 이전보다 근단부를 잘 GP가 채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전을 하고 나서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후에 한 달 정도로 더 기다린 다음에 크라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진행한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해가지고 다음 팔로우업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6개월 뒤에 환자가 치료한 부분이 씹을 때마다 계속 불편하다고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일단 근단부 병소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치근엽 부분으로 인해 계속 병소가 타고 올라온 걸 볼 수 있어가지고 크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분께는 리엔도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재근관 치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발치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분께 리엔도 하기 전에 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환자도 발치에 동의를 하고 발치를 진행했습니다. 네, 발치된 모습입니다. 네, 이 치아의 발치는 사실 옆에 계신 이창훈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뭔가 특징적인 것이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확대를 해보면 치근에서 크랙 라인이 명확하게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 하방으로 크랙 라인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크랙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치근에 크랙이 형성된 것은 참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환자의 증상이 있을 때 저는 대부분 리엔도를 하긴 하는데 리엔도 하기 전에 이런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면 환자가 고생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실러가 퍼프된 것이 치근단에서 보였는데 6개월 지났는데도 약간 흡수된 것 같긴 하지만 근단공이 이렇게
실러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통해서 MTA 실러가 그래도 6개월이 지났지만 그렇게 흡수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실러가 많이 퍼프되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근관 안에 이제 충전재가 다 남아 있는 것이 제일 옛날에 이제 퍼프가 되면 그 페이턴시가 유지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근관 안에 충전재가 딱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작년이어서 또 크랙 케이스를 만나게 되었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라서 이번 두 번째 케이스로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어금니 떼운 곳이 떨어졌다는 주소로 내어난 젊은 환자였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46번에 인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안으로 이렇게 2차 우식이 관찰되는 것을 파노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파노를 찍고 시그널을 찍고 나서 제가 이제 바로 엔도를 한 건 아니고 다른 원장님께서 우식을 제거하고 코어를 형성하고 제 앞으로 이제 엔도 예약이 잡혔는데 제가 파노 보고 이 치근단을 보는 순간 저도 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머리가 복잡해졌을지 원장님 예상하시는. 루트 형태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네요. 네, DL 근간이 휘어져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DL 근간을 조금씩 살살 잘 달래주면서 확대 성형할 생각으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DL 근간에 파일을 넣고 나서 치근단을 찍은 거고요. 네, 보시면 지금 8번 파일과 10번 파일을 근간에 넣었다가 빼고 나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저 근간 루트가 휘어 있는 것처럼 저 파일도 저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잠깐 궁금한 게 원장님 저럴 때는 네. DL부터 공략하시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다른 걸 다 하고 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근간부터 먼저 다 공략하고 근간장을 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DL을 근간장을 쟀고요. 근간장은 6번 파일부터 먼저 넣고 제가 6번 파일을 넣어서 근간장 에이펙스 사인을 얻었는데 6번 파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잊어버리고 6번 넣은 다음에 8번 넣은 다음에 10번 넣은 그 순서대로 에이펙스 사인, 근간장 측정기로 에이펙스 사인을 확인합니다. 이런 근간을 만나본 적이 저 전에 있긴 했었거든요. 원장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인터서울에 있을 때 또 한 케이스를 이전에 만났었는데 그건 36번이었는데 이번엔 이제 46번을 만나게 돼가지고 네. 저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충전하기 전에 콤핏을 찍은 건데 콤핏에서도 네, 그 DL 근간이 GP가 이제 휘어져 있는 것을 조금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케이스에서 DL 근간을 이제 확대 성형할 때는 프로테이퍼 골드를 마지막에 사용하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마루치사의 엔도로드라는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엔도로드를 사용해서 25번까지 확대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퍼 골드 F2의 25번 사이즈에 맞춰서 최종 확대를 하고 나서 저렇게 GP를 넣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엔도로드라는 파일이 이제 그 공이 테이퍼에 되게 낭창거리는 파일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후에 그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엔도로드를 사용해서 파일 확대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그 파일 파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DL 캐널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엔도를 좀 많이 하다가 DL 캐널에서 파일 파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많이 겪고 그다음에 파일 파절을 조금 경험한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하악 대구치의 DL 캐널을 치료할 때는 조금씩 걱정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충전 사진이고요. 네, 매제열에서 약간 기포가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그 망곡을 잘 따라가면서 실러랑 GP가 채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충전을 한 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되는데 사랑니가 또 이제 신경과 근접해 있어가지고 CT를 찍어야 돼가지고 CT를 찍으면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망곡을 DL의 망곡이 좀 이제 약간 커브가 좀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CT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GP가 아주 근단부 끝까지는 따라가지 약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긴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하얀색 실러들이 잘 채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훌륭한데요.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만나본 적이 일단 없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다행히도 정말 경험이 없지만 야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오늘 알았으니까 아무튼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DL 캐널을 확대하는데 이제 사용한 이게 마루치사의 엔도로드라는 파일이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페이턴시 파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쉐이핑 파일인데 저 파일들이 정말 블루 열 처리를 해서 출시된 제품인데 되게 낭창낭창 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만져보시면 보통의 파일과 다르게 정말 그냥 원하는 위치로 그냥 휘어버리면 그 휘어진 위치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15번, 20번에 되게 낭창거리는 초반에 페이턴시 파일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쉐이핑 파일을 4개 정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출시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서 페이턴시 파일 2개를 쓰고 그 다음에 25번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골드 F2로 이제 25번에 맞춰서 확대를 했는데요. 저기 보시면 06 테이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근단부 3mm는 06 테이퍼지만 그 상부는 01 테이퍼, 02 테이퍼 이렇게 뭐 04 테이퍼, 02 테이퍼 이렇게 베리어블 테이퍼로 약간은 있긴 하지만 테이퍼 자체가 되게 작은 게 특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일도 보면 되게 일반 파일보다 가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낭창거리기 때문에 조금은 사이클릭 퍼티그 레지스턴스가 높아가지고 망곡 근광 같은데 잘 따라갈 수 있고요. 이 파일의 이제 특징은 우리가 보통은 300rpm에 2N 정도로 설정값을 놓고 파일링을 하는데 이 파일은 600rpm에 0.6N으로 해가지고 회전 속도를 높이면서 토크 값은 낮춰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제조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썼을 때 이게 회전력이 빠르고 토크가 낮기 때문에 이게 확 근관을 따라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삭제가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어가지고 저도 300의 2N으로 놓고 쓰는 파일에 삭제되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긴 하지만요. 저렇게 망곡 근관이나 석회화된 근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 파일을 사용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케이스를 넣어놨고 또 이 파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곡 근관이 걱정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 파일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네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직례는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직례 중에서는 엔도를 해서 직례가 된 케이스도 있지만 이건 직례를 만들기 위해서 엔도를 한 직례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악 우측 대구치에 우식으로 이제 내원한 환자인데요. 판호상이 약간 근단부 병소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좀 애매해서 이건 일단 엔도를 하기 전에 수복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펄프 캐핑을 하고 인레이로 수복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치수가 노출됐을 때 블리딩도 있고 환자가 시린 증상도 있기 때문에 괴사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 수복을 했는데 수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환자가 이 치료받은 치아가 너무 시리고 불편하다라는 주소로 이제 다시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세라믹 인레이로 수복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세라믹 인레이가 삭제하기가 쉽지 않은 걸 원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네, 세라믹 인레이가 은근히 사실 간단하지 않은 그 디자인과 고려 네. 사항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벌을 넣어서 삭제를 하려고 해도 되게 삭제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엔도를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엔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 크라운을 하게 되긴 하지만 요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인레이 부위를 다 제거할지 아니면 그냥 구멍을 내서 그냥 엔도를 할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구멍 내서 엔도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벌을 사용해도 구멍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쉽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몇 년 전에 화두가 됐었던 닌자 억세스를 한번 해보기로 해가지고 엔도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올해 닌자 억세스를 어떤 선배 원장님이 좀 시도해 보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몇 케이스를 해봤는데 맨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처음에 와동 형성할 때는 와동의 크기가 되게 작았지만 제가 이제 3B 지수로 엔도를 하다 보면 갈수록 와동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네, 보시면 왼쪽 사진이 엔도로 들어가기 전에 초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우측 사진은 네, 첫날 발수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첫날 발수를 하고 나서 이제 구멍이 그래도 되게 작게 형성됐는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내원하면서 벌로 이제 캐비톤을 제거하다 보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냥 처음에 와동 형성하고 나서는 벌을 사용하지 않고 저 와동에 그냥 그 스케일러로 캐비톤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해서 첫날 저렇게 와동 형성을 한 상태의 크기를 유지한 케이스여가지고 넣어놓긴 했는데요. 이 케이스는 이제 다행히 환자 나이가 넓다 보니까 펄프 챔버 자체가 석회화가 없었기 때문에 와동 형성을 하기가 그 펄프 챔버 부분을 이제 삭제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근간 입구를 찾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이제 그냥 엔도를 하긴 어렵고 현미경이 있어야지만 네,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환자분은 근간의 길이가 한 24mm 정도 돼가지고 네, 확대 성형하는 것도 조금은 애를 먹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근간 충전 전에 세척액을 넣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원장님? 네,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근간 입구들이 네, 이렇게 어두운 세척액을 것들. 넣으면 굴절돼가지고 근간 입구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 상태로 찍었는데 네, 사실 발수했을 때랑 이렇게 충전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네, 그 원심에 이제 그 지피가 이제 충전된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예, 근심부는 사실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셋째 날 이제 근간 충전, 둘째 날 이제 저 캐비톤으로 하고 나서 그 챔버 입구 부분을 조금 이제 다듬어 주려고 라운드볼로 이렇게 조금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 입구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약간 첫날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진행했습니다. 근관이 길기도 했고 디스탈 캐널은 약간 그 근단볼에 이렇게 망곡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걸 근관장을 잴 때 파일은 들어가는데 나이타를 이용해가지고 저기까지 확대를 하려는데 좀 안 돼가지고 그냥 저 부분은 실러로 채워야겠다라는 전략으로 실러를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네, 충전 치근단에서는 실러가 밀려 들어가긴 했지만 아주 완전히 밀려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 약간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테이퍼 넥스트 X3까지 진행하고 예, 공사 테이퍼 GP랑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원필 실러를 이용해 가지고 충전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현미경 보면서 근간 충전을 진행했는데 왜냐면 제가 현미경 보면서 근간 충전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네. 모르겠어요. 네네네.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저 충전하면서 제가 속으로 이제 현미경 보면서 막 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진짜 좁은 입구에서 이제 시야가 넓으면 확실히 잘 보이는데 이제 좁은 입구에서 기구 조작을 하기도 되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몇 개 이걸 하긴 하지만 정말 직례를 만들기 내가 이제 이걸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네네. 또 이게 한 10년 뭐 유럽이나 이런 선생님들도 되게 열심히 닌자 액세스를 막 하고 케이스를 막 그림같이 보여주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럼 장점이 있으니까 뭐 그게 어떤 차원이든 간에 네네.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걸 텐데 네. 반대로 장점은 뭔지 잠깐만 일단-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엔도를 하면 다 크라운을 하지만 외국의 직례들을 보면 엔도를 하고 나서 크라운을 하지 않고 그냥 수복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와동이 작다 보면 수복을 하기가 더 편하고 유리하겠죠. 와동이 되게 커지면 거기 수복을 할 부분도 많아지고 그 형태를 만들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경우라면 그 형태를 만들기도 쉽고 그다음에 수복되는 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치아의 강도가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한참 나왔잖아요. 뭐 페리서비컬 덴틴이 훨씬 많이 네, 그렇다. 페리서비컬 덴틴 부분은 이제 그 근간 입구 부분, 거기 부분이 보존되기도 하고 와동 자체도 와동도. 더 좁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엔도 하고 나서 결국에 크라운 할 거라면 크라운 할 거라면 이렇게 닌자 억세스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장점이 좀 퇴색되는 부분이 네네. 사실 이제 닌자 억세스를 하기에 좀 유리한 케이스들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한 이후에 생활식 크라운을 했는데 증상이 생겼을 때 크라운을 뜯고 엔도를 또 해주고 크라운을 만들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저렇게 이제 닌자 억세스를 하고 나서 엔도를 하고 나서 그 부분만 이제 수복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에선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개 해보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강조하기는 와동 형성을 할 거면 근간 입구가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너무 확대를 하는 건 그렇지만 근간 입구가 벽에 딱 붙는 정도로 와동 형성을 해주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와동 형성을 하고 엔도를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면서 그 현미경 보면서 정말 되게 그 기억이 사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상상이 조금 됩니다. 말씀 조금 들으면서. 좁은 대로. 원장님도 이제 현미경 보면서 이제 진료를 많이 하시니까 어려운 점이 있긴 하죠, 확실히. 아무래도 환자들을 뭐 위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가 필요하면 이제 현미경 가지고 진료를 하기는 하는데 좀 빨리빨리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급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하기에는 약간 그 순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뭐 확실히 현미경 보고 엔도하고 그러면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현실과 이상을 좀 타협해 가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늘 엔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개원가에서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래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요새 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현미경 판매 업체들도 조금씩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이제 좀 젊은 선생님들은 현미경을 또 구매해서 뭐 사실 엔도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진료들에서도 현미경을 적용하시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미경이 아직 크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현미경 없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좋은 엔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냥 일단 와동을 크게 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미경은 또 다른 치과용 기구랑 다르게 아니면 치과용 장비랑 다르게 사실 시간이 흘러도 크게 뭔가 아웃데이트 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장비는 아니잖아요. 뭐 디지털 장비들도 굉장히 매일매일 활용하고 좋은 장비들이긴 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금방 또 다음 신제품 나오고 노후화되고 그런데 이건 뭐 카메라 렌즈랑 비슷해서 사실 광학 장비라는 게 이렇게 금방 망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옛날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사놓으면 그냥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임상을 하는 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기 때문에 또 여유가 되시거나 또 뜻이 있으시면 현미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는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심영보 원장님 같은 분 만나셔가지고 잘 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미경이 조금 더 대중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가격과 여러 가지 면에서 문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점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